남편이 해외로 떠나고 텅 빈 집. 저를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그분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개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몰래 시작된 시한부 시아버지와의 위험하고도 슬픈 동거. 우리의 사랑은 불륜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모두가 비난해도 멈출 수 없었던 그 겨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남들이 보면 과부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33살 강수진입니다. 제 남편 준호 씨는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고작 한두 번, 그것도 며칠 머물다 가는 게 전부인 남편. 제게 결혼 생활이란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삭히는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제 곁을 지켜준 건 남편이 아닌 시아버님이셨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아버님은 친정 부모님보다 더 저를 아껴주셨죠. 남편 없는 빈자리, 아빠 없는 지우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11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죠. 아버님은 여느 때처럼 지우를 학원에서 픽업해 집까지 데려다 주셨고 저는 감사의 의미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된다, 등 쪽이 결린다 하시더니 그날따라 유독 식은땀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레 묻자 아버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체한 것 같구나. 별일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님이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쿨럭 하는 기침 소리와 함께 아버님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아버님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허겁지겁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저 가벼운 위궤양 정도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의사 선생님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담당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짧은 단어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손녀를 안아주던 분이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등산을 다니시던 분이 3개월이라니요. 선생님, 오진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울며 매달렸지만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으로선 통증을 줄여드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은 진통제를 맞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보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 씨였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대뜸하는 말이 돈 얘기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보험 들어둔 거 증권 확인해 봤어? 요즘 몸 안 좋다 하시던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상속세 문제 복잡해지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둬야 해. 기가 찼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은커녕 유산 얘기부터 꺼내는 남편.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아버님 걱정은 안 돼? 어떻게 돈 얘기부터 해?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한국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똑바로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병실 밖에서 울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시어머니께는, 그리고 저 비정한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눈물을 닦고 병실로 들어갔을 때 아버님이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깨어나셨어요? 나 얼마나 살 수 있다더냐. 아버님은 이미 직감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자 아버님은 덤덤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말기. 맞지? 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3개월이라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더 일찍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제 손을 아버님이 힘겹게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언제나 저를 지켜주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뭐든 다 들어드릴게요. 준호한테, 그리고 내 시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히 알려야죠.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요. 아니, 싫다. 아버님의 눈빛이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준호 그 녀석 알게 되면 당장 들어와서 유산 정리한다고 난리 칠 게 뻔하다. 내 시어머니? 그 사람은 나 죽는 날까지 병수발 들기 싫어서 요양병원부터 알아보러 다닐 사람이야. 나 병원 침대에서 짐짝 취급받으며 돈주머니 취급받으며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아버님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가족에게서 외면받아온 가장의 서러움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환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남자로 죽고 싶다. 마지막 가는 길 초라하지 않게 내가 좀 도와주렴. 제발 부탁이다. 아버님의 그 애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로 죽고 싶다.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5년간 저를 방치한 남편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생의 마지막을 호소하는 이 남자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세상 모두를 속이더라도 이분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겠다고요. 알겠어요, 아버님.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제가 아버님 곁에 있을게요. 마지막까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버님이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슬프고도 아름다워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아버님이 아닌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 앞에서 위험하고도 슬픈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적이면서도 찬란했던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시아버님의 간병인이자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기계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느니 남은 시간 동안 온전한 정신으로 저와 지우를 더 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그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시댁에 들러 아버님의 식사를 챙기고 진통제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제가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예, 기름값 아깝게 뭐하러 매일 오니? 지우학원 핑계대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혹시 아버님한테 뭐 받을 거 있어서 이러냐? 어머님의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님이 겪고 계신 고통을, 그 몸속에서 자라나는 암덩어리를 까맣게 모르는 어머님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여전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면 아버님의 건강을 묻는 척하다가도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안방 서랍장 열어봤어? 그 땅 문서랑 인감도장 위치는 확인했냐고. 나중에 상속세 때문에 골치 아파지니까 미리 증여받아야 한다니까 그러네.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고작종이 조각이 걱정되는 거니?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욕설을 삼키며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과의 통화가 끝나면 밀려오는 환멸감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런 저를 위로해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아버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이 또다시 제게 면박을 주셨습니다. 너는 반찬이 이게 뭐냐? 좀 짭짤하게 해야지. 환자 밥처럼 싱거워서 원. 사실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일부러 저염식으로 준비한 것이었는데 어머님은 숟가락을 탁 놓으며 타박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려는 찰나 쾅 하고 식탁이 울렸습니다. 그만해.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줬으면 고맙게 처먹지. 어디서 잔소리야. 아버님이셨습니다. 평소 어머님의 기세에 눌려 큰 소리 한 번 못 치시던 분이 얼굴이 벌개져서 고함을 지르신 겁니다. 어머님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아버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다. 내가 면목이 없어. 투박한 아버님의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해주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님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어머님이 모임 때문에 집을 비우시고 아버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통제 효과가 떨어졌는지 아버님이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버님, 약 드세요. 물 가져올게요. 저는 허둥지둥 약을 챙겨드리고 물수건으로 아버님의 이마와 목을 닦아드렸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아버님의 얼굴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아파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 뒤 통증이 가라앉았는지 아버님이 가쁜 숨을 내쉬며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을 쥐고 있는 제 손목을 힘없이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좀 괜찮으세요? 고맙다. 내 옆에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버님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보는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유일하게 의지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애절하고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잡힌 손목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나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자꾸 약해지는구나. 아버님이 제 손을 끌어당겨 당신의 뺨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까칠한 수염의 감촉, 뜨거운 피부,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젖은 눈동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과 이 가여운 남자를 안아주고 싶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은 가지 마라. 무섭구나.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그 약한 고백 앞에 제 마음속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님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의 품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이 죽음을 앞둔 시아버지의 품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거실 한가운데 서로를 부둥켜 안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슬픈 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2박 3일 온천 여행을 떠나신 첫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잠결에 울린 전화벨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발신자는 아버님.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수진아. 너무 아프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신음과 가쁜 숨소리.
저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달려서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버님은 거실 소파 아래 쓰러져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고 계셨습니다. 진통제도 소용없는 극심한 통증이 덮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을 부축해 침대로 옮겼습니다. 미리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찾아드리고 온수건으로 온몸을 마사지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아버님의 몸이 30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탈진한 사람처럼 침대맡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드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이 착하고 성실한 분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감겨있던 아버님의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약 기운 탓인지 눈동자가 몽롱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 눈이 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지옥 같은 꼴을 보여줘서 미안해.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곁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아버님이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뜨겁고 거친 손바닥의 감촉. 평소라면 피했어야 할 그 손길을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얼굴을 그 손에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니? 너를 며느리로 만난 거다.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의 고백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아니, 다른 인연으로 만났더라면 내가 널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줬을 텐데, 내 아들놈처럼 널 외롭게 두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 썩어 들어가던 제 마음, 시한부 성구 앞에서 무너져 내린 아버님의 마음. 두 개의 외로움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홀린 듯 아버님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버님의 거친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남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오직 저뿐이라는 생각, 그리고 저 또한 이 남자에게서 위로받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저 오늘 밤은 며느리 안 할래요. 제 말에 아버님의 눈공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안 돼. 그러면 안 돼. 입으로는 거부하셨지만 저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버님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그것은 불륜의 키스라기보다 절벽 끝에 선 두 사람이 나누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눈물이 섞인 짠맛, 그리고 뜨거운 열기. 아버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제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셨습니다. 3개월 뒤면 사라질 몸,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남자보다 강렬하게 저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철 씨. 처음으로 아버님이 아닌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엉켜 울며 서로의 체온을 탐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가족관계도 그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죽음과 사랑, 그 두 가지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버님이 어린아이처럼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덜컥 겁이 나야 정상일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후회보다는 충만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잠든 아버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옥에 가도 좋다고. 남은 3개월 이 남자의 여자가 되어 마지막을 지키겠다고. 이미 건너버린 강,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위험한 동거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밤이나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서로의 눈빛을 쫓는 연인으로, 아버님은 저와 있을 때면 통증도 잊은 듯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진통제다. 그 말에 저는 울다가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귀국했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이나 빠른 갑작스러운 귀국이었습니다. 나 인천공항이야. 데리러 와.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평화로운 오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님도 제 표정을 보고 직감하셨는지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준호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아버님이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흔들리지 마라.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남편은 낯설었습니다. 구릿빛으로 탄 얼굴, 명품으로 휘감은 옷차림.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짜증 섞인 목소리로 캐리어부터 밀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차는 어디다 댔어? 6개월 만에 본 아내에게 건네는 첫마디치고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남편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때? 많이 안 좋아? 정신은 있으셔? 항암 치료는 안 받겠다고 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이셔. 통증이 심해. 아니,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거 썼냐고. 정신 오락가락하기 전에 도장 받아놔야 하는데. 엄마는 뭐한대?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돈주머니로 볼 때 나는 그분을 한 남자로 사랑하고 있어.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아슬아슬한 삼자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보자마자 대뜸 방부터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약은 드세요? 저 왔으니까 이제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집안 정리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리? 무슨 정리 말이냐?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에이, 아시면서 건물명이랑 땅이랑 세금 문제 복잡해지기 전에 저한테 넘기셔야죠. 제가 장남인데 이놈의 자식이. 아버님이 옆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애비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재산 타령이야? 내 처는 6개월 동안 내 병수발 드느라 손이 다 텄는데 너는 들어오자마자 돈 타령이냐? 썩 꺼져. 남편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고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아버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의 눈은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저런 놈이 내 아들이라서. 저런 놈이 내 남편이라서.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시댁 건너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부.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제게 몸을 밀착해왔습니다. 수진아, 6개월 만이다. 이리 와봐. 남편의 손이 제 허리로 들어오는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아버님의 떨리는 손길이 닿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손길은 애틋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남편의 손길은 욕망만 가득한 짐승의 발톱 같았습니다. 하지마. 피곤해. 제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남편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뭐야? 남편이 6개월 만에 왔는데 피곤해? 너 혹시 딴 놈 생겼냐?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버님 편찮으셔서 간병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웃기지 마. 넌 내 아내야. 의무방어전이라도 해. 남편이 억지로 제 옷을 벗기려 들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담배 냄새와 낯선 스킨 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싫어. 싫다고. 제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아버님이셨습니다. 앙상한 몸을 벽에 기대고 서 계셨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집이다. 내 집에서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라. 나가라, 당장 나가. 아버님의 기세에 눌린 남편은 욕을 내뱉으며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에 남겨진 저는 옷깃을 여미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버님의 품에서는 은은한 파스 냄새와 당신 특유의 채취가 났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아. 아버님이 제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부를 거다. 네. 유언장을 다시 쓸 거야. 준호 녀석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리고 아버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걸 너한테 남길 생각이다. 지우와 너 두 사람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이게 내 사랑의 방식이다. 내가 떠나도 내가 남편 눈치 안 보고 시어머니 구박 안 받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다음 날 아버님은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변호사를 병원이 아닌 집 근처 카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미래를 도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불륜을 넘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재조립하는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파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인 줄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은 썩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반드시 악취를 풍기게 마련입니다. 아버님과 제가 유언장을 수정한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자의 직감으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개시던 어머님이 아버님의 베개를 들고 킁킁거리셨습니다. 영감탱이한테서 왜 내 냄새가 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쓰는 바디로션 향기였습니다. 아버님을 안아드릴 때, 땀을 닦아드릴 때 묻은 향이었죠. 제가 아버님 찜질해드리느라 제 로션을 좀 발라드려서요. 파스 냄새 너무 독하다고 하셔서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댔습니다. 어머님은 별걸 다 유난이다라며 혀를 차셨지만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남편 준호 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욕실에서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두고 온 핸드폰이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평소 제 핸드폰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남편이 그날따라 촉이 발동했나 봅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남편은 제 핸드폰을 쥐고 싸늘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수진, 너 바람 피우냐? 그게 무슨 소리야? 핸드폰 이리 줘. 뺏으려 했지만 남편은 핸드폰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로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버님이셨습니다. 아까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에 보낸 답장을 미처 지우지 못했던 겁니다. 다행히 번호를 저장해 두지 않아 누군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장도 안 된 번호로 사랑한다? 이거 누구야? 어떤 새끼야?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스팸 문자야. 요즘 이상한 문자 많이 오잖아. 스팸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해? 웃기지 마. 너 내가 없는 동안 딴 놈 만났지? 그래서 그날 밤에도 피곤하다고 튕긴 거지? 남편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통화 버튼을 누를 기세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무슨 행패냐? 아버지,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요. 어떤 놈이랑 사랑한다고 문자를 주고받았다고요. 남편이 핸드폰을 아버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멈칫하셨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셨습니다. 그거 내가 보낸 거다. 네. 남편과 제가 동시에 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수진이가 하도 고생해서 내가 고맙다고 문자 보낸다는 게 노인네가 자판이 서툴러서 잘못 눌렀다. 사랑한다 며느라라고 쓰려던 걸 그냥 전송해버렸어.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아버님의 기지 덕분에 위기는 넘겼습니다. 남편은 진짜 노망나셨나? 사람 헷갈리게 진짜 하며 핸드폰을 소파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낸다? 아무리 실수라 해도 남편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영수증 가져와라고 했고 지우학원에 다녀오면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과는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애틋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기침 소리가 유독 심했습니다. 폐까지 전이가 되었는지 피 섞인 가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모두가 잠든 새벽이시 물수건과 따뜻한 물을 챙겨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고 남편도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님이 침대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오지 마라. 위험해. 아버님은 저를 밀어내려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땀에 젖은 아버님의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진정이 된 아버님이 제 허리를 끌어안고 품에 얼굴을 묻으셨습니다. 무섭다 수진아. 죽는 것보다 너랑 헤어지는 게 더 무섭구나. 저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방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시아버지를 안고 있는 아내를, 며느리를 안고 있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함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새 회춘하셨나 봐요?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어.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아버님은 묵묵히 국만 뜨셨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제게로 옮겨왔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당신도 그래. 간병하느라 힘들다더니 피부가 아주 반질반질하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혹시 두 분 제가 모르는 뭔가를 공유하고 계신 건 아니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무슨 헛소리냐며 타박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제 귀걸이였습니다. 어젯밤 아버님 방 침대맡에 떨어뜨리고 온 한쪽 귀걸이. 수진아, 이거 아버지 침대 밑에 있던데. 내 귀걸이가 왜 아버지 침대 밑에서 나와? 식탁 위로 정적과 함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버님의 숟가락이 덜그럭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저와 아버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해봐요. 두 사람 밤마다 거기서 뭐 했어? 파국은 예고도 없이
그렇게 저녁 식탁 위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귀걸이 한 짝.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기폭 장치였습니다. 말해보라니까? 이게 왜 아버지 침대 밑에서 굴러다니냐고. 남편이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고 반찬이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저와 아버님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설마, 아니지? 너희 둘이. 에이, 말도 안 돼. 미친 소리 마라, 준호야. 어머님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며칠 전 찍어둔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가 새벽에 안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한참 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나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미친놈 같아? 내가 다 봤어. 새벽마다 이 여자가 아버지 방에 기어 들어가는 걸. 더러워서 진짜. 야, 강수진. 너 돈이 그렇게 좋았냐? 아버지 꼬셔서 유산 좀 챙기려고 몸까지 팔았어? 말 함부로 하지 마.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비릿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찔려? 6개월 만에 온 남편은 거부하더니 다 늙은 노인네는 좋던? 어쩐지 아버지 얼굴이 폈더라니. 둘이 밤마다 아주 살림을 차렸구만. 짝 마이너스.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눈에는 배신감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내가 너를 딸처럼 키웠는데 감히 시아버지를. 더러운 년.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저는 반항도 못한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은 낄낄거리고 어머님은 악를 쓰고 그곳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아버님이 비틀거리며 일어서셨습니다. 앙상한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아버님은 어머님을 밀쳐내고 제 앞을 막아서셨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손을 대.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 지금 그냥 감싸시는 거예요? 며느리랑 붙어먹고도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남편이 아버님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패륜이었습니다. 그래, 사랑했다. 내가 사랑했어. 아버님의 고함에 집안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과 아내를 향해 피 끓는 절규를 토해내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장으로 남편으로 대접해 준 적 있냐? 돈 벌어오는 기계, 유산 남겨줄 껍데기 취급만 했지.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을 지킨 건 이 아이뿐이었다. 너희들은 자격 없어. 아,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셨네. 사랑? 더러운 불륜을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남편이 혐오스럽다는 듯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밀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아버님이 휘청거리다 벽에 부딪히셨습니다. 쿨러.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님의 입에서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기어가서 아버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가에는 계속해서 피거품이 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겨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3개월이야. 뭐? 길어야 3개월이라고. 최장한 말기야. 아버님 지금 죽어가고 계신다고. 너희들이 돈 타령하고 무시하는 동안 이분은 혼자 죽어가고 계셨단 말이야. 저의 비명 같은 외침에 시어머니가 어머 여보 하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버지 아니죠? 아버님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입술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가자. 수진아. 네. 이 집에서 나가자. 여기서는 죽기 싫구나. 아버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 차가운 가족들 틈에서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부축했습니다. 야, 강수진. 너 지금 어디가? 아버지가 저러신데 병원을 가야지. 남편이 앞을 막아섰지만 아버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보셨습니다. 비켜라.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너희들은 내 유산이나 챙겨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빈손으로 갈 테니까. 아버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남편은 더 이상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맨발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에 기댄 아버님의 체온이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은 맞잡은 손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세상이 손가락질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만의 마지막 계절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절한 도피이자 마지막 신혼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휴대폰은 유심칩을 빼서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우리는 마치 지구상에 단둘만 남은 생존자 같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남해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젊은 시절 출장길에 봐두셨다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허름한 민박집. 우리는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창백한 아버님과 젊은 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하러 왔어요라는 제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신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바다 냄새를 맡고 낮에는 아버님의 휠체어를 밀며 해안도로를 산책했습니다. 아버님은 더 이상 음식을 넘기지 못해 미움으로 끼니를 때우셨지만 저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저 갈매기 좀 봐라. 자유롭지 않니? 나도 이제야 저 갈매기처럼 숨이 트이는 것 같다. 하지만 병만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악마처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은 진통제를 맞아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의 시트를 쥐어뜯으며 신음하셨습니다. 흑. 뼈마디가 드러난 아버님의 등을 쓸어내리며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는 무력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힘겹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가방 좀 가져오렴. 아버님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와 도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비상금이다. 평생 가족들 몰래 나중에 늙어서 아내랑 여행이나 갈까 하고 모아둔 돈이야. 근데 그 여자는 자격이 없구나. 통장을 열어보니 꽤 큰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으신 피와 땀이었습니다. 준호한테는 유류분 소송 걸어도 못 가져가게 이미 손을 써뒀다. 이건 온전히 내 몫이다. 이걸로 지우 공부도 시키고 너도 새 출발해라. 아버님, 저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님만 계시면 돼요. 제가 통장을 밀어내자 아버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받아라.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사랑하는 여자가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사는 꼴 저승 가서도 못 본다. 제발 나를 위해서 받아줘. 아버님의 간곡한 눈빛에 저는 결국 통장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 남자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했지만 정작 돈을 전부 내어주는 건 아버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아버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이별이 코앞에 왔음을. 오후 늦게 정신이 잠시 맑아진 아버님이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방파제 끝으로 나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겨울 노을이 바다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담요로 아버님을 꽁꽁 싸매고 제 체온으로 뒤에서 꼭 안아드렸습니다. 따뜻하구나. 아버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고맙다. 내 칙칙했던 인생에 마지막 빛이 되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저를 여자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생에는 내가 좀 더 일찍 태어나마. 아니, 내가 좀 더 늦게 태어나거라. 그래서 우리 부부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아버님의 고개가 힘없이 제 어깨로 툭 떨어졌습니다.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아버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철썩이며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사랑해요. 영철 씨, 사랑해요. 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버님의 뺨에 얼굴을 비비며 붉은 노을 속에서 하염없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도피는 끝났습니다. 세상 끝에서 나눈 짧은 사랑은 그렇게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이 제 심장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으니까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이 우리를 찾으러 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곳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했으니까요. 저는 아버님을, 제 마지막 사랑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버님을, 아니 제 마지막 사랑 영철 씨를 바다에서 떠나보낸 후 현실은 냉혹하게 저를 덮쳤습니다. 장례식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와 시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였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객사하게 만들어? 내가 사람이야? 남편은 상복을 입은 채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울 자격 없어. 발인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미리 준비해둔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 박영철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는 건조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박영철은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및 일체 부동산은 매각하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예금 및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은 손녀 박지우의 양육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신탁하며 그 관리 권한은 전적으로 생모인 강수진에게 일임한다. 장남 박준호와 배우자 김순희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류분만을 지급한다. 뭐,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돼. 남편이 유언장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변호사 측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침에 걸려서 쓴 거라고. 전현이 조작한 거야.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변호사는 아버님이 생전에 찍어둔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님은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준호야 여보. 당신들은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어디 있었나? 내가 죽어서 남긴 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 마라. 이 돈은 내 며느리 수진이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값이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내 모든 진료 기록과 당신들의 방임 증거, 변호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화면 속 아버님의 마지막 일갈에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털썩 주저앉았고 저는 화면 속 아버님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신 분, 당신은 끝까지 멋진 남자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상간 소송이고 뭐고 다 걸어서 당신 해외 현장에서 잘리게 만들 거야. 아버님이 남기신 증거, 나한테도 다 있어. 남편은 이를 갈았지만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 인생 망친 년이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1년 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아버님과 마지막을 보냈던 그 남해 바닷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훌쩍 커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여기서 행복하셨을까? 응.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셨을 거야. 우리는 바다를 향해 국화꽃 한 송이를 던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에 아버님의 따뜻한 숨결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아버님이 남겨주신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영철 씨, 보고 있어요? 저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준 사랑으로, 당신이 준 마지막 선물로. 지우랑 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나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가면. 그때는 며느리 말고 당신 여자로 갈게요. 갈매기 한 마리가 끼룩거리며 머리 위를 날아갔습니다. 마치 아버님이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돌아섰습니다. 제 등 뒤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절, 겨울의 연인. 그 슬프고도 찬란했던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가슴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